박성재가 재판장에서 오열한 것만 보고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반성의 의미로 눈물을 쏟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떤 대목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을 했었다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1심 결심 공판이 27일에 있었거든요. 이틀 전에. 네, 이틀 전에. 그런데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김건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20년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을 하는 그 장면이 와 기가 막혀. 구형 장면. 박성재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박성재 후배 검사가 구형을 한 거예요. 예. 와 이건 뭐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 검사가 한마디로 유명해졌더라고요. 아 진짜요. 한마디 한마디가 막 진짜 후벼 파더라고. 네. 조금 길지만 요거는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데 진짜 내용, 말투, 태도. 저는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마음이 장중해지고 너무 차분한 이렇게로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요. 공익의 대표자는 검사나 법무부 장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공익의 대표자이고 모든 국민도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검사라는 말들은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네. 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20년, 네.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그렇습니다. 법 기술자 이야기도. 네, 가슴에 박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검사의 선배 박성재, 네.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더 봐줄 수 없는 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거짓말로 일관한 거야. 나는 그거 정말 이분들한테 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과 요구하면 안 돼. 반성을 요구하면 안 돼.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의 구백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그런데 눈물을 흘려. 내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막지 못한 거는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과 처벌은 받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정말 저는 마지막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화면상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눈물 나왔다고 표현하시길래 네. 제 화면이. 네. 아. 그 판사들은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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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말 속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설득했는데 실패했다. 네, 윤석열을 설득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했다. 설득은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득을 아예 안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특검도 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네. 헌법 파괴를 지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경환 판사가. 네. 지금 박성재는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저 논고의 핵심이 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짓말하느라고. 사실은 저 논고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박성재하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저 내란 범죄를 진압해야 되는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자로서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는데 맞아. 니네는 수사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뭐냐면 박성재는 제가 설득을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저거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백한 거야. 예. 제가 주경임 정사를 네. 자백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 자, 뭐 시간. 되게 이제 수사관 네, 시간. 네 좋습니다. 바로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아주 미치겠어요. 지금 이제 3시면 생중계를 하니까 아주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습도 해야 되는데 어제 거 복습도 잠깐 하고 가야 돼. 복습 아직 안 했네. 요거는 진짜 짧게만 할게요. 네네네. 어제 이제 김건희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2심 선고 내용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유죄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거 무죄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 유죄. 그래서 합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하기로 했고 2,094만 원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 좀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네. 어제 이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의미 있게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쾌거인 것처럼 이렇게 쓰던데. 주가 조작 공범을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뭐 일견 뭐 타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파괴시킨 거예요.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어마어마한 중범죄야. 그러네. 진짜. 그런데 우리가 뭐 나오는 선고량이 그동안에 너무나 형편없다 보니까 이런 4년 이런 거에도 만족이 되나 봐. 1년 8개월 보다가 4년 네. 보니까 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범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낮은 형량들, 특별히 권력 있고 돈 많은 피고인들에게서 형이 낮추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또 반면에 계속 후행, 종합특검 등에서 추가 기소들과 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또 형은 계속 이렇게 얹혀질 것입니다. 네. 그 양형도 양형이지만 추징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먹은 돈은 그대로 그냥 갖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버려 심지어. 네. 금감원이 다 계산해줬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잖아요. 네. 권력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맞죠. 그게 양형 요소로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수사를 방해했다라든지 그렇습니다. 수사를 가볍게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네. 수사를 왜곡시켰다든지 이런 게 다 가만히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비법조인이라 그래서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권오수라든가 그전 뭐 주포 이런 사람들은 다 징역 2, 3년에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징역 4년을 마치 합리화하는 듯한 공범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주범도 약하게 처벌받았으니 내 입장에서는 요거 세게 처벌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이렇게 형평성을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네, 그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판사들이 이제 공범 간의 이제 형의 이제 균형들을 주요한 형량을 정하는데 요소로 그렇게 파악하는데요. 그거는 네. 단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죄를 그 죄를 구분하는 거, 뭐 별죄라고 파악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작업 또 범행을 축소한 형태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정의는 그때그때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네. 정의는 그때그때 세우는 것이 타다. 계속 판사해 주시지. 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그리고 뭐 미치겠네 진짜. 우리 네. 그 변호사님만 보면 제가 미치겠어요. 너무 대한민국의 아까운 판사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분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해도 돼요. 다시 가도 지금 아직 나이가 남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그 형사 재판이 배심제로 가는 날 그러면은 네. 가고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이제 주가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감형의 이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부당이익을 산정하지 못해서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얼마 벌었는지 하고. 모른다. 그리고 실패한 주가고 이게 뭐 시장 교란을 많이 한 거는 아니니까 이게 감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잠깐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중 구속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시세 조정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 조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여서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 나는 지금. 야,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실패를 했다니 김건희가 훑어먹은 돈이 얼마인데. 자기가 23억 정도 벌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입으로 짜증까지 냈잖아. 네. 왜 이걸 내가 나눠줘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다소 성공적이지 못했던 시세 조정. 그리고 시세 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가 오히려 시세 조정하기가 쉬워서 주가 조작 범죄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논리라면은 작은 회사를 가지고 시세 조정을 했으면 시장 교란 행위가 적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상대에 따라서 하는지 보세요. 정경심 교수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걸었었잖아요. 그때 명백히 그분은 거의 다 손해본 거 다 나왔었잖아. 네. 마지막에 다 손실만 났잖아요. 네. 근데 최고로 올라갔을 때 가격을 쳐가지고 그때 팔았으면 이만큼 벌었을 수 있다. 와. 그래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판결을. 이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가 조작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니까 도이치모터스 털어준 검사들 얼굴은 보고 갑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그렇죠. 요거 읊어 이름. 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이죠.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최재훈. 저 조상원이가 저 발표했었잖아. 안경 조그만 거. 맞아, 요만한 거 끼고. 맞아. 그러니까 이자들은 진짜 1000벌 받아야 돼. 1000벌. 자, 그리고 어제 명태균 정치자금 위반 혐의는 완전 또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룰 시간은 없네요. 네.
자, 그럼 잠시 후 3시에 있을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예습을 잠깐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 구형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네, 체포방해와 관련해서 징역 5년, 그리고 국무위원 권한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외신 허위 공보 요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사후계엄 선포문 요거 징역 2년, 합쳐서 징역 10년을 특검이 구형을 했죠. 예, 10년 구형했고요. 백대현 판사가 1심 어떻게 선고했죠? 초범인 점을 고려하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사실 그 백대현 판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끄덕끄덕 많이 끄덕끄덕 했던. 계속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 맞아요. 사실관계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네. 근데 이제 워낙 초범이고 워낙 고령이라서 이제 감형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증거가 워낙 차고 넘쳐요. 그리고 죄질이 너무 나빠.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짧게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1월 3일에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완전히 막아서 성공했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네. 그 막은 다음에 1월 11일 경호처 직원들하고 밥을 먹어. 그 밥을 먹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이 한 말에 대해서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다 진술하고 증언을 했어. 그거를 봐도 너무너무 명확하고요. 너무너무 죄질이 안 좋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모 경호부장이 법정에서 증언한 얘기인데요.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 없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셔버려라. 자,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질 안 좋죠.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김모 부장의 저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윤석열이 네.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저 2025년이야. 저 잘못돼 있네. 네, 2025년입니다. 경찰특공대하고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촉은 경호관 니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경호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한 게 또 실행이 됐어. 그렇습니다. 총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잖아. 맞아요. 야, 이거 봐봐. 난리 맞지? 나니까. 예. 그리고 또 복수의 관계자들. 자, 소감 볼까요? 김모 부장의 진술 조서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를 했다. 윤석열은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또 법정에서 김모 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사일도 있다. 위협 사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특검이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김성훈이 대공 화기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뭐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체포방해 혐의라는 게 너무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거 거의 내전이잖아. 그렇죠. 내전 지시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같은 의견입니다. 예. 깔끔하네요. 시간 내려. 고맙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 사건의 본질을 더욱 깊이 잘 보고 계십니다. 같은 고맙습니다. 견해. 그래서 이게 지금 나는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법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체포방해 혐의가 아니야. 이건 내전 짓이야.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하다. 문 안 열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형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구형을 보면 국무위원 권한 침해가 있잖아. 네. 요거는 뭐냐? 계엄 당일에 계엄에 찬성할 것 같은 사람들 국무위원들 8명만 불렀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들이 본인의 권한 침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요것도 백대현 판사가 사실관계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구형 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비화폰 기록 삭제에 대한 부분은 뭐냐? 여인영 방첩 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윤석열이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요것도 백대현 판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는 뭐냐 12월 5일 대통령실에서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외신에 뿌렸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백대현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4.5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는 뭐냐 이미 계엄이 다 끝났는데 한덕수가 서명한 거 있지? 그렇죠. 사후적으로 예. 요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요것도 백대현 판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와. 근데 어쨌든 오늘 재판에서 저것까지 다 다뤄질 요 거니까. 이야기가 이제 다 나올 거야. 오케이, 정리됐어요. 이제는 그럼 잘 들릴 거야. 잘 들릴 것 같아요. 예. 어제 이거 있었어야 되는데. 어제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일단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대선판에서 대선을 흔들기 위해서 이 가짜 폭로를 기획하고 실행한 배후가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있었던 국민의힘 중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날 뻔했어요. 근데 이게 해프닝을 하고 끝날 뻔했는데 제가 이제 그저께 말씀드렸죠.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타야 사건의 범인인 김영진이 이 박철민을 무고로 고소해가지고 3년 전에 고소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검찰이 그거를 쥐고 있다가 대통령 당선되니까 얍삽하게 당선 2달 뒤에 이 박철민을 무고로 재판에 넘겨서 지난주에 첫 공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공판에 김영진이 순천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영진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많은 말을 했는데 심지어는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몇몇 언론에 알려줬습니다. 근데 기사를 안 써요. 김영진이 당시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는데 언론이 쓰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만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보다 어쩌면 우리 시민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건 언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뭐 우리가 특수부에 잡혀가가지고 조사받을 일은 없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하지만 우리는 매일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뜻이구나.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런 뜻이구나.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언론을 그래서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하는데 창문같이. 만약에 그 창문이 조작이 됐으면 우리는 조작된 진실, 조작된 사실을 진짜로 착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국민의힘의 중진이 이제 최초 이 조폭 돈다발 연루설에 이제 배후에 있는 것 같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냥 이 박철민이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배후까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경찰이 이 배후 수사를 안 하고 대충 덮으면 경찰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경기 남부경찰청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언론이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 남부 그러니까 경찰이 조폭 연루설을 다시 수사한다는 거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고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금방 확인이 되니까. 근데 이제 김영진이 법정에 나와서 지난 목요일이었거든요. 목요일 광주지법의 증인 이 박철민의 무고 혐의 재판에 나와서 한 말들에 대해서는 보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박철민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엮은 사람이 이재명 플러스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폭 8명이에요. 총 9명에 대해서 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거를 박철민이 저 사람들 M1 사람들 잡았으니까 제 처벌받았는데 이렇게 아니고 배후 수사까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파타야 사건의 범인 김영진의 이야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본인의 이야기를 증언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김영진의 재판 증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지 않아서 뭐 저도 나름대로 속이 사가고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저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광주에서 지금 재판이 열리는데 파타야 사건의 범인 두 명 중에 한 명이죠. 김영진이 이제 순천교도소에 있고 지금 2025 고단 334건 혐의가 무고 혐의고 피고인이 박철민입니다. 그러니까 박철민이 김영진을 무고했다. 김영진이 박철민을 고소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니까 계속 들고 있다가 그냥 뒤늦게 박철민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서 4월 23일 목요일 2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열렸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 판사는 박경환 판사입니다. 근데 박경환 판사님이 그날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쭉 보니까 이 판사 박경환 이 판사님이 김영진의 이야기를 굉장히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김영진에 대한 박철민의 무고가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이고 그 배우가 있다는 김영진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재판이 6월인데요. 그때는 이날은 순천교도소에 교도관이 모자라가지고 김영진이 법정에 못 나오고 화상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화면으로 나왔는데 이 판사님 박경환 판사가 다음 재판은 김영진 씨 반드시 이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제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원에서 교도소 측이 협조 요청을 해서 이 사람 반드시 재판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날 김영진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단순한 박철민의 허위사실 유포 김영진을 단순하게 무고한 사건이 아니고 여기 뭔가 있다라는 것을 이 판사님이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TBS에서 잠깐 그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 영상들 만든 거 한 3개만 쭉 하나씩 한번 들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지금 피고인석에 있는 박철민 한 사람만이 재판을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피고인과 경찰, 검사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시장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본인의 사건이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박철민 혼자 처벌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영진은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요. 이 박철민이가 관계도를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여주시죠. 여기 지금 이 파타의 사건에 김영진, 윤명균 이 두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복역 중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 자체가 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폭 그러니까 김영진보다 4년 선배입니다. 이 이준석이 김영진에게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열라고 돈을 주고 사실상 그 사이트의 주인은 이준석인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코마트레이드 이준석에게 뭐 상장도 주고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라는 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고 3년 뒤에 2021년에 박철민이가 이준석한테 이재명 잡읍시다. 우리 같이 폭로해서 이재명에서 회유를 막 편지를 보내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이준석 측은 그런 편지 온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다는 거 자체도 지금 조작인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대충 한 거죠. 대충 하고 그냥 박철민이만 딱 띄워가지고 얘 하나만 기소를 한 건데 이 박철민이가 본인의 폭로가 이제 실패하자 사진이 조작됐다는 게 금방 드러났어요. 실패하자 이 박철민이가 김영진을 고발을 합니다. 김영진을 고발하는데 김영진만 고발하는 게 아니고 김영진과 이재명을 묶어서 고발해요. 조금 이따 제가 그 고발장을 보여드리겠는데 김영진이가 지 무덤을 지가 판 거예요. 이때 고발한 게 무혐의가 나오면서 무고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박철민이가 하여튼 이것도 본인의 단독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박철민의 아버지는 성남시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이고 국민의힘과 장영하 국민의힘 수정부 당협위원장 이런 식으로 다 커넥션이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박철민이가 이제 김영진을 2021년 12월에 고발을 하는데 그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공익제보라는 형태로 박철민이 고발한 겁니다. 박철민이 고발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정보 공개에 의한 자료라 이제 개인 이거는 이제 개인 실명들은 다 지워져 있는데 1번 박철민이가 고발한 1번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여기는 뭐 이준석 아까 코마트레이드
그리고 여기 보면 김영진 있죠. 박철민이가 왜 김영진을 여기다 끼워 넣었냐면 이준석하고 박철민이는 9년 차이가 납니다. 조폭 세계에서 9년 차이가 나는 선후배끼리 연락하거나 뭘 시킨다거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돈 배달자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김영진이가 85년생 김영진이, 그리고 이준석이 81년생, 그리고 박철민이가 89년생, 90년 1월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와 이준석 형님 사이에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조폭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김영진을 끼워 넣고, 이 김영진이가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잔인한 살인범으로 나오고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을 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준석이 김영진에게 도박 자금을 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를 네가 열어, 수익을 내서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실질적인 불법 도박 사이트의 주인은 이준석이고 운영자가 이제 김영진인 것처럼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게 허위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거는 수사 기록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준석이 김영진에게 돈을 줘서 뭘 하게 했다거나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이 구성한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이준석을 끼웠는데, 이준석과 그렇다면 김영진이 긴밀한 관계여야 되는데 이 둘은 연락하지도 않았고 뭐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재명을 갖다 붙인 겁니다. 지금 이건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그할 제작진이 잘 몰랐거나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방송이 한창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일부 오보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어찌됐든 이 그림을 짠 게 그할 제작진일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에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이미 이재명을 잡아 죽이려고 성남국제마피아파를 수사하면서 이재명과 중간에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를 끼우고 이준석을 통해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작업을 했는데 이준석이 협조를 안 했습니다. 협조를 안 해갖고 그게 무의에 그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준석을 끼워 넣어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그할 방송 내용이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잡으려고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이 방송 내용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그할 방송이 정말 검찰과 아무 관련이 없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난 목요일 김영진의 두 번째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제가 내용을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몇 달 후 2차 방송을 할 거라며 저와 선배 이준석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도피와 특혜를 도운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박철민이 2017년부터 중앙지검 강력부 김모 검사에게 조직의 일들과 이재명을 공격하는 언론과 국민의힘까지 연결돼 특혜를 제공받으면서 조작에 협조했습니다. 저에게 협조를 해주면 특수상해나 상해치사로 10년가량의 구형을 약속한다. 한 사람이 진술하면 주장이지만 두 사람이 진술하면 그때부터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진술하면 주장이지만 두 사람이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증거가 된다.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세 사람이 일치된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3인 성호, 없는 호랑이도 만들었죠. 이게 특수부의 수사 기법인데, 지금 당시 중앙지검이 언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그때 당시에 성남국제마피아파 이 조직을 수사하면서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검사가 그림을 그릴 때 협조한 게 박철민이었다는 겁니다. 2021년에 허위 돈다발 폭로를 한 게 박철민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뒤늦게 보고 상상해낸 게 아니고, 애초에 검찰에서 그림을 그릴 때 박철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린 그림이 나중에 3년 뒤에 2021년 대선판에서 박철민이 폭로하는 내용이 됐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김영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도 당시에 협조를 하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전 얘기예요. 1년 전. 그러니까 방송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이재명을 잡아야 되니까 협조를 해라. 다 지금 우리가 조사가 돼 있어. 네가 몇 마디 얹으면 돼. 다 끝나. 그럼 끝나. 그러면 네가 협조해주면 너 살인 아니고 상해치사로 해줄게. 상해치사 되면요. 잘하면 징역 5년 6년밖에 안 받습니다. 지금 김영진 이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 2018년 11월에 중앙지검에서 이 파타야 살인 사건 발표를 하거든요.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거기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 주장의 왜 신빙성이 있냐면 제가 사건 이 수사 기록을 보니까 그 피해자 임동준이 왜 어떻게 죽었냐 그 사인에 대해서 태국 수사 당국이 뭐 부검이나 검안을 다 했어요. 거기서도 태국에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검찰이 발표할 때는 김영진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통수를 가격해서 그걸로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태국 현지에서 이 시신을 처음에 검안하고 감정했던 의사는 두개골은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개골에 뭐 어떤 걸 둔기로 맞아서 사망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인이 지금 뒤바뀌어서 발표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기록을 봤는데 김영진의 지금 주장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개골을 맞아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이제 사인이 추정된다고 뭐 법의학자나 이런 분들이 재판에 나가서 증언까지 다 했더라고요. 근데 검찰이 그렇게 발표했죠. 근데 문제는 검찰의 그 발표 내용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내용과 비슷합니다.